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에서 심리학 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저희 월 모의고사 6개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보기의 사례를 설명하는 현상은 2001년에 어느 추운 겨울날 미국의 핵 잠수함 그린빌호는 의회의원, 회사 중역, 유명 방송인 등을 민간인 등을 태우고 잠수 상태에서 수면으로 급히 부상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었다. 이 자리는 국방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핵 잠수함 편대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정책 결정자들에게 설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부상하던 잠수함은 일본 국적 민간 어선을 받아들여 무려 9명의 사망자를 내고 말았다. 그 어떤 승무원도 레이더 스크린에 분명히 나타났을 이 어선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함장이와 모든 승무원들은 동승한 VIP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자 신경을 쓴 나머지 정작 안전 문제는 소홀하였던 것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 자, 1번에 우주의 맹시, 자, 2번에 변화 맹시, 3번에 이분 정치, 4번에 집단 사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국적 어선, 레이더의 스크린에 분명히 나타났었을 이 어선. 그러면 레이더의 존재가 이제 나타났는데 이것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 이것을 사전에 보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주의가 지금 여기에 탔었던 사람들의 주의가 VIP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자 승무원들이 신경을 쓴 나머지 보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시야가 자극에 나타났으니까 레이더에 잡혔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하고 있으니까 시야가 자극에 있어도 다른 곳에 주의 집중이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한쪽으로 지금 주의가 VIP들한테 쏠려 있기 때문에 어선을 탐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슈로 무주의 맹시에 지금 들어가게 되고요. 변화 맹시 같은 경우는 자극이 변하는 거야. 새롭게 나타난다기보다 있는 자극이 변했는데 그 변화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우리가 같은 씬이고 같은 주인공인데 사실 같은 날 다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배경이라든지 날씨 아니면 옷차림 굉장히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게 같은 장면에서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은 주인공이 입은 옷이 뭐 회색이다. 그런데 그 계속 회색인데 미묘하게 살짝 그 회색의 어떤 그 농도가 다르다든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알아채지 못하는 걸 변화맹시. 자, 그리고 이분정치법은 우리가 양쪽 귀에서 좌우내 이 부분을 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집단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합리적, 그러니까 집단의 응집성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비합리적 사고를 하게 되는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비합리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경향성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주의 맹시하고 변화 맹시를 많이 좀 헷갈려 하세요. 자, 무주의 맹시가 유명해진 거는 고릴라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 대상에 주의를 집중할 때 시야에 들어온 예상치 못한 자극을 감지하지 못하는 현상인데 실험 내용은 농구공을 패스하는 인원수를 3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세워주세요. 과제를 실제 이렇게 내고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중간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참여한 사람들한테 고릴라를 쓰고 이렇게 탈을 쓰고서 지나갔던 사람을 보셨나요? 라고 묻게 되면 사람들이 이 숫자를 세느라고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들이 나는 못 봤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지칭해서 이 고릴라 실험을 보고서 이렇게 우리한테는 시야에 들어와도 내가 뭔가 다른데 주의 집중을 하고 있을 때에는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내용을 무주의 맹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럼 변화 맹시하고 차이는 지금 존재하는 자극을 못 보는 거고요. 여기는 존재하는 자극인데 그 자극 자체가 변화한 거예요. 자극 자체가 변화한 거고 그리고 왜 생기냐 무주의 맹시가 지금 주의가 다른 곳에 쏠려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들어온 이 자극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고요. 변화 맹시는 장면이 확 이렇게 순간 변하는데 그때 이 순간 변하는 장면에 우리가 훨씬 더 인지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걸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영화라든지 사진 속 사람이 바뀐 것을 모른다든지 여기는 있는데 못 보는 거고요. 여기는 바뀌었는데 모르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있긴 있는데 그게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EBS에서 요 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의사가 갑자기 설명해 주다가 이렇게 뭔가
펜을 밑에 떨어뜨린 척 하면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의사 가운을 입고 다시 앉는데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의사가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변화맹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무주의맹시. 그래서 1번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2번 DSM-5의 각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와 그 진단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기억, 조현병,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 심하게 혼란스러운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음성 증상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진단 기준이 1개월간 지속되어야 한다. 자, 조현병은 5가지 증상들 중 최소 2가지예요. 2가지. 3가지가 아니라 2가지예요. 자, 니은 조현 정동 장애, 조현병의 증상과 더불어 주요 우울 또는 조증 사파, 조현 정동은 정서예요. 그러면 조현, 망상, 환각 이런 부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우울과 같은 뭔가 우울 사파가 같이 있는 형태. 그래서 니은은 지금 맞는 부분이고요. 자, 디귿, 망상장애, 1개월 이상의 지속기간을 가진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망상이 존재한다. 디귿도 맞고요. 자, 리을, 단기 정신병적 장애,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극도로 와해된 긴장성, 행동의 지속기간이 1에서 6개월. 자, 조현은 진단 기준이 자, 여기 2개인데 이게 6개월 이상이어야 돼요. 조현은. 그럼 이제 조현보다 약한 거. 그러면 1개월에서 6개월 이내. 자, 이 부분일 때 이게 리을이 단기 정신병적 장애가 아니라 1에서 6개월일 때는 조현 양상 장애라고 불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지금 리을에 나와 있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1일에서 1개월. 그러면 요 다음이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이 조현 양상 장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기이한 생각이나 뭐 이런 망상 환각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망상 장애는 1개월 이상. 그리고 여기는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게 증상하고 기분, 우울과 관련된 사파가 있냐, 우울과 관련된 부분. 자, 그래서 2번은 지금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스탠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랑은 열정, 친밀감, 헌신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 열정은 신체적 매력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몰입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동기적 요소죠. 자, 3번 친밀감은 사랑의 정서적 요소이다. 4번 헌신이 남아있는 상태를 낭만적 사랑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스탠버그가 얘기했었던 3가지 모습을 보면은 친밀, 열정, 그 다음에 헌신. 자, 낭만적 사랑은 친밀하고 열정이 있고 지금 헌신이 조금 빠져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지금 지문에서는 헌신만 남아있는 상태. 헌신만 남아있는 상태는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 공허한. 내가 뭔가 열정도 사라졌고 친밀감도 사라졌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든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 공허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3번은 4번이 오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낭만적 사랑 아니고 공허한 사랑. 자, 4번 숙달 목표 지향성과 수행 목표 지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숙달 목표 지향성하고 수행 목표 지향성. 숙달 목표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 수행 목표는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숙달 목표 지향성이 낮은 학생은 도전적 과제를 선호한다. 과정을 하는 내가 조금씩 레벨업 되는 게 되게 즐거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자, 근데 이게 별로 없는 낮은 학생들이 도전적 과제를 선호한다. 아니겠죠. 오히려 내가 계속 조금씩 옛날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옛날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높은 친구들이 도전적 과제를 훨씬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지금 4번에 1번 지문이 옳지 않고요. 나머지 읽어볼게요. 2번 수행 목표 지향성은 결과 중심이라고 했어요. 자, 수행 목표 지향성이 높은 학생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성공 여부, 내가 쟤보다 좀 잘했나?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가 지난번보다 좀 더 좋아졌나? 좀 나아졌나?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다행히 꼴찌는 아니야. 쟤보단 좀 잘했어. 수행 목표 지향성 2번 맞고요. 자, 3번 수행 목표 지향성이 높은 학생은 과제에 실패했을 때 불안감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결과 중심이 이꼴 나예요. 그래서 결과에 실패하게 되면 아 나는 되게 무가치하고 되게 쓸모없고 아 나 되게 별로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과제에 성공하면 또 금방 반짝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어깨에 뽕이 금방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과제 실패했을 때 불안감이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기 전에도 그 불안도가 굉장히 높고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도 굉장히 좌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숙달보다 수행 목표 지향성을 가진 학생들이 훨씬 더 크다. 자, 4번. 숙달 목표 지향성이 높은 학생은 지능에 대한 고전 신념보다 증가 신념이 강하다. 자, 숙달 목표하고 수행 목표 지향성에 관련된 그 이론을 만든 학자들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기는 어렵고요. 자, 근데 이게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고정신념하고 증가신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 국내 책 중에 우리나라에 2006년도에 그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캐롤 드웨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름까지는 몰라도 자 그거하고 연동했을 때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 캐롤 드웨기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던 거는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두 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지능은 변하지 않아. 그럼 그거는 고정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지능은 증가해. 그래서 증가신념. 이건 이제 옛날 버전의 표현이기는 한데 이제 시험에서는 옛날 버전의 이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2006년도에 그 성장 마인드셋 그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이 고정신념은 고착 마인드셋, 그 다음에 증가신념은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뉘앙스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능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노력하면 지능이 조금 변할 수는 있지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숙달 목표 지향성,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하고도 맥락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숙달 목표 지향성하고 이 지금 증가신념, 성장 마인드셋이 맥락적으로 같은 그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어서 지금 4번은 1번. 네. 낮은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그래서 수행 목표 지향성이 높은 학생이 배움이나 성장 능력 향상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도전적 과제를 훨씬 더 선호하는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브롬펜브르너의 생태학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기관은 외체계에 해당된다. 2. 거시체계는 문화적 환경을 제외한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4. 미시체계는 청소년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포함한다. 자, 브롬펜브르너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에서 정부기관. 자, 보시면은 정부기관. 외체계 1번 맞죠? 자, 2번 거시체계 문화적 환경을 제외한 자, 거시체계에서는 문화, 가치, 법, 이데올로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옳지 않고요. 자, 중간체계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중간체계 미시체계가 있는데 자, 미시체계는 내가 직접적으로 개인이 내 친구, 내 가정, 내가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자,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내 친구를 알고 있냐, 우리 엄마가 선생님을 알고 있냐, 그들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중간체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번 질문도 맞죠? 자, 4번 미시체계는 청소년이 직접 상호작용, 근데 꼭 청소년 아니어도 뭐 성인이, 아동이 뭐 직접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지금 2번이 오답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미시, 중간, 외, 거시 말고 밑에 이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밑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시간체계라고 하는 것까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번은 2번이 제외한이 아니라 문화, 가치, 신념, 관습, 이데올로기가 거시체계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5번은 2번이 오답입니다. 자, 6번. 인간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뇌 부위와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상하부의 교차상액은 망막으로부터 빛 정보를 받아 생체 시계를 조절한다. 시상하부는 기가일성, 우리 항상성 유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이때 지금 빛 정보를 받아서 나의 어떤 그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 1번 맞습니다. 자, 2번. 밤이 되면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 자, 우리 아까 계속 그 동양 모의고사에서 코르티솔, 부신피질 맞죠?
자, 근데 코르티솔이 언제 나온다고? 스트레스 받을 때. 밤이 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수면을 유도한다. 수면 유도하는 건 코르티솔 아니고 뭐라고요? 밤에 나와서 수면을 유도하는 거는 멜라토닌. 그리고 멜라토닌은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 송가선. 자, 그래서 2번 옳지 않고요. 3번 멜라토닌은 시상에서 분비되며 멜라토닌 방금 전에 어디서? 송가선에서 분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낮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밤에 자야 되잖아. 밤 시간에 분비가 최대가 된다. 4번 일주기 리듬은 외부에 빛 단서가 없으며 20시간 주기로 짧아지는, 외부에 만약에 정말 빛이 차단된 곳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게 짧아지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성을 보여요.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코르티솔은 주로 아침에 나오고요. 그리고 부신피질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잘라서 여기도 아니고. 자, 밤이 돼서 나오는 거, 수면을 유도하는 애는 멜라토닌. 그리고 멜라토닌은 송가샘에서 나와요. 송가샘에서. 그리고 밤에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짧아지는이 아니라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은 1번이 정답. 자, 7번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잠깐만. 그래서 일주기 리듬은 빛을 받으며 망막에서 빛 정보를 탐색을 하고요. 시상하부에서 식유차상액에서 지금 그 1번 지문에서 생체 조절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 이제 밤이 되면은 송가샘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하는데, 이게 이제 훨씬 그 증가가 되는 거는 이제 밤에 시간대 상으로는. 그리고 코르티솔은 보통 조금 아침에 나와요. 그러니까 꼭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기는 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약간 요만큼의 소량은 약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왜냐면 투쟁 도피도 우리가 빨리 각성해가지고 그 상황을 좀 명료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일주기 리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7번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AS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이 경고, 저항, 소진의 3단계로 전개됨을 설명한다. 맞죠? 2번 경고 단계에서는 투쟁, 도피 반응을 위한 즉각적인 생리적 각성이 나타난다. 맞죠? 자, 이때 우리가 코르티솔이 분비 혹은 아니면은 그 아드레날린. 자, 3번 저항 단계에서는 저항력이 급격히 붕괴되어 질병에 특히 취약해지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경고 저항, 계속 몸에서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못 견디겠어 라고 하면서 번아웃이 오게 되는 3단계 소진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7번은 3번이 옳지 않고요. 4. 소진 단계에서는 자원이 고갈되어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소진 단계에 해당이 돼서 7번은 3번이 오답입니다. 자, 8번 밀그램이 전기 충격에 사용한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간에 발들여놓기 기법을 이용하였다. 왜? 자, 여기서 권위자가, 연구자가 계속 누르세요. 막 여기 이게 무슨 실험인지 모르고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처벌이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라고 속고 참여한 나예요. 근데 위에서 계속 누르세요 했더니 계속 점점 그 볼트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이렇게 볼트를 올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받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계속 이걸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서서히 우리가 뭔가 설득을 할 때 문을 열고서 발부터 조금씩 들어가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부탁을 하게 되는 설득 전략 중에 문간에 발 들여놓기,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왜 거절하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응했을 때 나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8번은 어려운 지문이긴 한데 문간에 발 들여놓기.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올리잖아요. 전기 코드를. 자, 2번. 인간의 가장 어둡고 잔인한 면을 볼 수 있었던 실험으로 루시퍼 효과라고도 한다. 루시퍼 효과는 밀그램 실험이 아니고요. 스탠포드 감옥 실험. 짐바도루가 시행한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었어요. 자, 3번 피험자 중에 300V 이전에 그만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보고서의 원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450V 정도 됐을 때 이제 좀 그만둔 사람이 있었다. 자, 4번 피험자는 이 사람이요. 자, 이 피험자는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공모자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이 공모자야. 같이 짠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전기 충격을 안 받죠. 전기 충격 조금만 받아도 큰일 나는데. 근데 공모자니까 뭐라는 거야? 그 충격이 올 때마다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야. 으악, 으악 이러면서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근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300V 이전에 그만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4번이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우리 교재 기본서에서도 지금 밀그램 실험이 복종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부분에 가서 스탠포드 기본서에 그 과목 실험이 있어요. 짐바도르 거. 지금 2번 지문은 루시퍼. 그래서 8번은 지금 2번이 옳지 않거든요. 잠깐만. 네, 이거는 짐바도르라고 하는 스탠포드 과목 실험인데 요 실험과 지금 밀그램의 이 복종 실험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 이게 시험 지문으로 나올 때 가장 오답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지문 중에 이 공모자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을 지금 공모자인 거를 피험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참가자로 갔을 때 그냥 랜덤이 아니라 나는 그냥 강제 할당이에요. 피험자 역할이 나는 강제 할당이야. 선생님 역할을 그냥 강제적으로 맡는 거고 지금 이 스탠포드 과목 실험에서는 죄수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고 간수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랜덤이야. 그 두 역할을 맡는 사람은 정해진 게 아니라 랜덤이야. 공모자가 아니라. 그래서 가서 그냥 뭐 동전 던지기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차이가 있어요. 9번.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의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학문기에 고착될 경우 강박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학문기에 고착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배변을 너무 배출하거나 보유할 때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강박장애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너무 보유할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깔끔을 떠니까 강박. 근데 너무 이 시기에 막 배출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생활에서도 그게 지저분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막 이렇게 소비를 너무 흥청망청 한다든지. 자, 그래서 지금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니은 난근기에는 부모와 동일시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있다. 그래서 난근기 때 동일시 맞죠? 자, 디귿 생식기에는 여아의 경우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1단계가 구강기, 2단계가 항문기, 3단계가 난근기, 4단계가 잠재기, 잠재기는 지금 여기 지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단계가 생식기. 자, 생식기는 청소년기예요. 자, 그리고 여아의 경우 엘렉트라 컴플렉스. 그럼 남아의 경우는 뭐예요? 남자의 경우에는? 오이디푸스. 그리고 이게 언제 나타나? 여기 난근기. 부모와 동일시하는. 그래서 생식기 아니고 난근기. 자, 그리고 구강기는 제일 처음에 이과 관련돼. 자, 그래서 여기에 고착되면 뭐 한다는 거야? 이게 비난이 될 수도 있고 험담이 될 수도 있고 음주라든지 어쨌든 이과 관련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9번은 디귿 빼고 기역, 니은, 리을 해서 정답은 3번. 자, 10번. 보기의 사례를 설명하는 현상은 1920년대, 30년대 미국 시카고의 웨스턴 일렉트로의 호송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작업장에 조명 밝기를 올리거나 내리고 휴식 시간을 바꾸거나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 여러 조건을 달리하며 생산성 변화를 관찰했다. 그런데 조명을 밝게 바꿨을 때 생산성이 올라갔고 조명을 다시 어둡게 바꿨을 때도 생산성이 올라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후 연구자들은 조건 변화 자체보다 노동자들이 관찰, 측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과 관심받고 있다는 인식이 작업 행동을 변화시켰을 가능성을 핵심으로 보게 되었다. 자, 1. 호송 효과, 2. 틀 효과, 3. 반가짜 효과, 4. 풀린 효과. 나중에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 해석하려고 PPT 만들다 보니까 질문했다가 아예 이게 써놨더라고요. 호송 공장이라고.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 호송 효과. 자, 그럼 여기 지문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 연구자들이 이걸 설계했을 때는 그 중간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연구, 생산성이에요. 자, 작업장의 밝기 조명에 따라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휴식 시간을 바꾸거나 자,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여러 조건.
자, 이것을 달리했을 때 생산성이 어떻게 변할까? 현장 연구잖아. 실험 연구잖아. 그러면은 이게 독립변이 X. 자, 생산성 변화. 생산성이 달라질 거야. 그럼 뭐야? 이게 Y지. 이게 X. 밝기가 X. 자, 그럼 조명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게 될 거야. 이걸 보려고 했었던 거야. 이 가설을 세우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독립변이는 어떻게 한 거야? 처치. 계속 다르게 조건을 줬을 때 생산성이 더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그럼 최적의 이 밝기는 얼만큼일까? 이거를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연구 결과가 사실 이 처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영향을 받았냐라고 봤더니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연구자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거를 밝기를 뭐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어쨌든 관찰하고 있어. 그 시선.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에 측정 대상이 됐구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연구를 하러 와서 우리를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이 밝기와 관계없이 오히려 그들이 보고 있냐, 보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더 열심히 일하거나 생산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효과를 지금 1번에 호손 효과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중음폐예요. 그래서 둘 다 그냥 모르게 하려고. 둘 다 모르게 하려고. 참가자도 모르고 연구자도 모르고. 자, 그리고 틀 효과는 우리 기본서 6장의 지각에서 틀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임에 따라서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따라서 똑같다라고 해도 이게 긍정과 부정을 먼저 아니면 후자에 제시하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자, 그리고 방관자 효과는 키티 제노비스 사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서 내가 선뜻 개입하지 않는 형태가 된다든지. 자, 그리고 4번의 플린 효과는 10년에 한 3점씩 IQ 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요거. 자, 그러면 이 플린 효과의 반대 효과를 우리가 역플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 굉장히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불렸던 곳에서는 오히려 역플린 효과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역플린 효과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 자, 11번 심리 검사를 실시할 때 가장 적절한 선택은 1.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SCT. 자, SCT 검사는 문장 완성 검사예요. 문장이 써 있고 뒤에 블랭크가 있어. 그럼 나의 어머니는 점점점점 그럼 내가 쓰는 거예요. 나는 친구들에 대해서 점점점점 내가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건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2번, 적응장애를 알아보기 위해서 MBTI를 실시하였다. 적응장애. MBTI는 성격 검사예요. 오히려 우리가 적응장애 같은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MMPI를 하는 게 더 맞겠죠. MMPI의 척도, 임상척도 10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건강염려증이나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아니면은 강박, 편집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적응,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오히려 MMPI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3번 기질적 뇌손상을 알아보기 위해. 자, 기질적 뇌손상은 우리가 BGT라고 불리는 이렇게 9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보여주고서 이거를 좀 비슷하게 그려주세요. 근데 그 카드가 어떻게 생겼냐? 우리 3장의 감각지각에서 게슈탈트에서 보여줬던 약간 근접성, 폐쇄성, 약간 거기에 나오는 그림들을 좀 닮았어요. 근데 그 그림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데 기질적 뇌손상이 있을 때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16PF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카텔이 16가지 성격 유형.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고요. 자, 4번에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오PI. 네오PI는 코스타하고 맥크레가 만든 빅5. 네, 그래서 지금 11번의 정답은 4번. 자, 12번. 환자 HM, 헨리 올레이슨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HM은 심각한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뇌의 양측 해마를 포함한 내측 축두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스스로 발작은 줄어들었으나 그는 심각한 기억장애를 앓게 되었다. 그는 수술 이전에 어린 시절 기억은 유지하였고 지능도 정상이었으나 수술 이후에 만난 사람이나 경험한 사건은 불과 몇 분이 지나면 기억하지 못했다. 1. HM이 겪은 증상은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지 못하는 전행성. 왜? 지금 해마가 절제됐잖아. 해마가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는 곳인데 이 부분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해마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HM은 여기가 제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행성, 앞으로 가는 미래에 대한 것들
지금 이 부분이니까 전행성 건망증 맞죠? 자, 이 사례는 해마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응고화하는데 핵심적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례 연구,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사례이긴 하지만 일부러 이걸 제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뇌는 우리가 생각보다 그 역할을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을 보여준다. 맞고요. 자, 3번 HM은 거울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새로운 운동 기술을 학습할 수 있었다. 해마는 지금 새로운 학습을 배우는 거. 근데 우리가 운동 기술은 절차 기억이라고 해서 몸으로 기저획 같은 데 남는 손해라든지 기저획.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3, 40년 이상 어떤 여의사하고 계속 면담을 해요. 근데 그 여의사를 항상 갈 때마다 맨날 까먹는 거야. 근데 그 여의사랑 체스도 두고 뭐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게, 그리고 내가 이전에 배운 운동 기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운동 기술도, 근데 제가 체스를 어떻게 놓죠? 제가 자전거를 어떻게 타죠? 자, 4번. HM은 자신이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렸지만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와 같은 새로운 의미 기억을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었다. 완벽하게 학습할 수 없었죠. 네, 뭔가 배우고 나면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형태로. 자, 그래서 외연 기억에 어려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사례를 보고서 뭘 알게 됐냐라고 했을 때, 절차 기억하고 뭔가 그러니까 안목 기억하고 외형 기억이 서로 저장되는 곳이 다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알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일화 기억. 자, HM은 지금 해마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새롭게 기억 형성하는 것도 어렵고, 의미 기억도 마찬가지로. 일화, 내가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죠. 서술 기억. 네, 이것도 지금 서술 기억이 우리가 일화하고 의미 기억을 같이 묶은 형태를 서술 기억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안목 기억, 절차 기억은 상대적으로 보존이 가능을 했고, 뭐 거울 그리기 학습, 그러니까 뭔가를 따라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가능했다. 자, 그래서 12번은 4번. 자, 13번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기체적 경험과 자기 개념 간의 불일치는 심리적 부적응의 원인이다. 자, 로저스는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그 경험들이 이렇게 불일치하게 될 때, 뭐예요? 현실적 자기하고 이상적 자기의 괴리가 굉장히 심해지게 될 때 심리적 부적응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서 1번 맞고요. 자, 2번 모든 인간은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들 그런 예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번도 맞고요. 3번 내담자에 대한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중시한다. 이 세 가지는 인간중심 상담의 상담자의 태도이기도 하고 기법이기도 하고. 자, 4번 현실적 자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가치의 조건을 반영한다.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한 가치의 조건을 조건화된 자기 개념하고 훨씬 더 맞닿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3번은 4번이 오답. 자, 14번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메트로놈 소리와 고기를 짝짓는다. 고기는 배고픈 개에게 침을 흘리게 할 것이고, 메트로놈 소리는 고기가 몇 차례 짝지어지면 메트로놈 소리만 제시하여도 개는 침을 흘린다. 이후 새로운 조건 자극인 불빛과 이전의 조건 자극을 짝짓는다. 이 시행을 몇 차례 반복하며 개는 반짝이는 불빛만 제시하여도 침을 흘린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CS1을 시간이 지나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조건 자극. 그러니까 불빛이 지금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메트로놈 소리. 자, 그러면 지금 US 없이 이렇게 짝짓는 거.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지금 US가 와야 될 자리에 조건 자극이, 이전에 조건 형성된 조건 자극이 오는 것을 우리가 고차적 혹은 2차적 조건 형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
자, 변별은 A하고 B 비슷한 건데 비슷한 그 무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변별이라고 하는 거고, 강화계획은 우리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스키너가 얘기하는 고정 비율, 고정 간격, 네, 그 부분 얘기하는 거고, 자, 일반화는 비슷한 자극을 보고서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 자, 15번 집단 발달 단계에 따른 특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기억, 저항이 표출되고 갈등이 나타난다. 집단, 새롭게 우리가 뭔가 뭐 스트레스 해소, 뭐 집단 상담, 아니면 우울 극복 집단 상담, 자아 존중감 향상 집단 상담 이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저항이 표출되고 갈등이 나타날까요? 이거 좀 시간이 지나야겠죠. 니은? 집단원들은 분위기를 시험하며 친밀감을 형성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모르는 데 가면은 쭈삐쭈삐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이렇게 보고 약간 안녕하세요. 뭐 저는 어디서 왔는데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자, 디귿. 집단 상담에서 일어나는 미해결 문제를 표현하고 다룰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니은을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친밀감도 형성하고 그래야지 내 얘기를 좀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쨌든 니은이 먼저 오고 디귿이 나오겠죠. 자, 리을. 역기능적 행동 패턴을 탐색하고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한다. 역기능적 행동 패턴. 내가 지금까지 왜 이 문제를 계속 겪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안에서 그게 상호작용하면서 집단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파악이 우리가 친밀감 형성이 나가면서 그 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이 되니까 그 이후에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니은이 먼저 와야 되고 디귿, 리을은 다 뒤에 와야 돼. 니은 뒤에. 자, 그러면 3번 아니면 이제 4번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니은이 먼저 오고, 자, 그러면 기억이 먼저 올 건가, 리을이 먼저 올 건가. 자, 저항 표출, 갈등이 나타난다. 리을. 역기능점. 자, 그러면 사람들하고 조금 친해졌는데 사람들하고 그 그룹에서 저항이 나타나는지 갈등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역기능적 행동 패턴. 자, 우리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 안에서 갈등이 있어야지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그거를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걸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니은은 초기 단계고요. 자, 기억은 전환 단계, 두 번째 전환 단계예요. 자, 그리고 리을이 세 번째 작업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면이 전환되면서 실제 거기에 필요한 내가 바꿔야 되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작업을 한다라 그 문제에 이제 직접 개입을 하는 거고,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더 해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종결기. 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니은, 기억, 리을, 디귿 해서 지금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범주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범주 구성원을 특징 짓는 속성 판단에 기초해서 개념을 형성한다는 이론은 1. 고전적 범주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딱 정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2번. 원형이론은 내가 뭔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상이 생각나는 거, 프로토타입이. 자, 3번. 본보기 이론은 내가 강아지를 봤으면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의 강아지하고 다 1대1로 다 매칭시키는 거. 자, 16번은 지금 4번에 가족 유사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자 정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완벽하게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어떤 속성들을 그 가족들을 이렇게 모아 비슷비슷하게 어딘가 생긴 데가 있잖아. 대가족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 자, 17번.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뉴런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로 태아기의 신경관에서 생성된다. 자, 2. 수초화는 신경신호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낮춘다. 자, 우리 아까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풀었어요. 뭐라고? 다발성 경화증이 왜 생긴다고? 수초가 없어져서. 그래서 수초가 있으면 뭐야? 통통하게 수초가 있으니까 정보가 탁탁 튀어서 가서 도약 정도 더 빨리 갈 수 있어. 그러면 오히려 수초화는 신경신호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주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자, 3번. 뇌량은 좌방부와 우방부를 연결하여 정보를 통합하는 신경섬유 다발이다. 맞죠? 자, 4번. 되뇌피질의 수의적 운동과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되뇌의 바깥측입니다. 되뇌피질은 내 위쪽에. 자, 그래서 되뇌피질은 우리가 4개의 엽으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네, 이렇게 4개의 엽으로. 자,
17번은 2번이 오답. 자, 18번 다음에 인지 발달에 대한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아제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하다고 보는 반면 비고츠키는 발달의 기초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2. 피아제는 아동은 스스로 세계를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한 반면 비고츠키는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아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 맞죠? 3번 피아제는 혼잣말은 미성숙, 자기중심적. 자, 비고츠키는 혼잣말은 자기의 사고를 위한 수단.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점진적으로 이게 나의 어떤 내적 언어가 될 수 있어. 3번도 맞고요. 4번 피아제는 개인 내적 지식이 사회적 지식으로 확대 또는 외면화되는 반면 비고츠키는 사회적 지식이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주변에 있었던 게 나한테 계속 내면화돼. 그래서 혼잣말 하는 것도 외부에서 배운 걸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혼잣말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내 언어가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옳지 않는 것은 내용을 쫙 봤을 때 1번이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피아제하고 비고츠키를 지금 반대로 설명. 그러니까 비고츠키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고 보는 거고 지금 비고츠키는 발달의 기초에서 왜 발달의 기초예요? 비고츠키는 감정 구형에 따라서 인지적인 부분이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발달함에 따라서 갑자기 아이가 형식적 조작기에 사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추상적 사고. 그래서 감정 구형, 네, 이 형태로 18번은 지금 1번이고요. 자, 발달 관점을 지금 피아제는 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발달하면서 우리가 인지가 확장되는 건 맞긴 맞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의 포커스를 두고 있고, 비고츠키는 물론 개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적으로 확장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돕는 게 결국은 환경적인 부분이야 라고 하면서 사회문화적 사고작용을 훨씬 더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달과 학습에 대한 포커스도 좀 두 학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발달이 학습을, 여기는 학습이 발달을. 자, 그리고 혼잣말도 자기중심적 언어, 여기에서는 오히려 자기조절 도구다. 그리고 학습 개념은 도식, 종화, 조절, 평형화, 여기에는 근접 발달 영역, 비계 설정, 내면화. 네, 이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18번은 1번이 오답입니다. 자, 19번 조작적 조건 형성의 사례로 옳은 것은 1. 장미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장미만 보기만 해도 재채기를 한다. 자, 2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 3번 손톱을 깎고 시험을 본 날 성적이 좋았다며 시험을 볼 때마다 손톱을 깎는다. 자, 3번은 약간 미신 행동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1번에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서 반응이 나오는 거. 네, 이건 약간 반사 행동. 네. 자, 그리고 4번 부정적 단어와 특정 민족을 짝지어 제시하면 편견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계속 뭔가를 짝지어서 반응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니까 조작적 조건 형성의 사례로는 지금 미신 행동, 네, 완벽하게 딱 강하게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네, 미신 행동 자체가 지금 스키너가 고정간격 계획하다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네, 19번의 정답은 3번. 네, 우연 강화. 자, 20번. A는 상담 작업 동맹을 연구하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작성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연구가 타당하게 진행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옳은 것은 내용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자,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인 분석은 구성 타당도에 속하는 거야. 자, 예측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 작업 동맹의 하위 요인을 규명한다. 하위 요인 규명은 구성 타당도에서 요인 분석해야 돼요. 자, 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크롬바이트 알파 개수를 산출한다. 자, 이거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아니고요. 얘는 그냥 내적 신뢰도 볼 때 쓰는 방법이고요. 자, 4번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준다 특성 중다 방법을 사용한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4번은 구성 타당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는 요인 분석,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수렴 타당도는 내가 보려고 하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거, 네, 점수가 높게 나와야 되고요. 변별 타당도는 상관 개수가 낮게 나와야지 좋은 타당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번은 4번. 21번. 어느 도시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니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익사사고 발생 건수도 같이 늘어나는 강한 정적 상관이 발견되었다. 누군가 아이스크림이 수용 능력을 떨어뜨려 익사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무엇을 간과한 것인가? 자, 1번 제3변인의 문제, 2번 통계적 해기, 3 신뢰도 타당도 문제, 4 무선 표진 및 표본 대표성의 문제. 자, 보셨을 때 여름, 더운 날씨.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할 때 익사사고도 증가한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제3변이 문제로 보게 됐을 때 둘 다 여름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다른 원인이 있는데 다른 거 두 개가 조사를 했을 때 둘 다 높게 나올 수 있죠. 근데 둘 다 높게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무슨 상관이 나와? 정적 상관이 나오죠. 정적 상관이 나오니까 지금 R 개수가 0.8이 됐잖아.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제3변인을 고려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통계적 해기는 언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실험 연구할 때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인데 원래 검사를 하게 됐을 때 자기의 본래 실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 자, 그리고 이건 신뢰도 타당도 문제는 아니고요. 자, 무선 표준리 표본 대표성의 문제는 이제 일반화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2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뇌 연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구자는 특정 단어를 읽을 때 뇌의 어느 부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에게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포도당 용액을 주입하고 뇌의 활성 지도를 작성하였다. 자, 포도당이 키워드예요. 자, EEG는 우리가 언제 하냐면 렘 수면 단계에서 뇌파 이런 것도 여기다 부착하는 형태로 자, 그리고 MRI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기 공명 쭉 들어가서 자, 이거는 라디오하고 그 전자기파. 자, 그리고 펫 이게 지금 포도당 양전자 단층 촬영법이고요. 자, TMS는 우리가 경두의 자기 자극술이라고 해서 머리 위에서 약간 이렇게 뭔가 나와. 뇌파가 이렇게 전기 자극이 그런 걔네들이 나의 어떤 뉴런과 뇌파의 그런 부분을 지도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포도당 나오게 되면은 PET, 양전자 단층 촬영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2번은 지금 3번, 23번 어린 여동생이 지금 구슬 목걸이를 만든다고 여념이 없다. 내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나는 생일날 축하 파티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걸이를 하나씩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여동생은 그 목걸이를 자기가 만들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기도 강화할 겸 목걸이 하나당 1,000원씩 주었다. 다음 중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1. 파티가 끝난 후 여동생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보다 구슬 목걸이를 만드는 일을 더 즐길 것이다. 2. 파티가 끝난 후 여동생은 자기가 이미 좋아하는 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보다 구슬 목걸이를 만드는 일을 덜 즐길 것이다. 3. 여동생은 이미 구슬 목걸이 만드는 일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준다고 해도 그 활동을 좋아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4. 여동생이 구슬 목걸이를 만들어줬다는 이유로 보상을 지급하며 동생의 지각적 통제감이 높아질 것이다. 자, 23번 질문은 과잉정당화를 알고 계시면 그냥 푸실 수 있는 건데 과잉정당화에서 뭐예요? 원래 내가 좋아하는 일에 보상을 주게 됐을 때 내적 동기가 감소하는. 자, 그러면 내적 동기, 내가 보상을 받아서 내적 동기가 감소했으니까 이제 그림을 좋아하던 아이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거고 여동생은 원래 내가 그걸 만드는 걸 좋아해서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했는데 이제 보상을 받았으니까 내적 동기, 그걸 만들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에 이걸 안 넘겼네. 네, 4번에 이 부분은 우리 7장 동기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외적 보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보상을 지금
줬을 때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게 나의 어떤 유능감 평가, 너가 잘해서 주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보상을 나를 통제하려고 지금 준 거다라고 하면은 내적 동기가 낮아진다라고 SDT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래서 보상 자체가 무조건 이 외적 보상이 무조건 과잉정당화 현상을 이 내적 동기를 낮춰라고 하는 거는 과잉정당화 효과인데, SDT에서는 다 무조건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과잉정당화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 다음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3번은 우선 과잉정당화 물어보고 있어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4번 게슈탈트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담의 주된 목표는 내담자의 부적응적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게슈탈트의 주된 목표는 여기 두 번째에도 있는 미해결 과제, 알아차림, 미해결 과제 완결, 건강한 접촉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비늘자 기법은 타인과의 미해결 과제를 직접 다루고 경험하도록 돕는 기법이다. 의자에 아무도 안 앉아 있지만 자, 마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 자, 3번 반전은 환경이나 타인에게 하고 싶은 행동이나 감정 표현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접촉 경계 혼란 기제이다. 자, 반전. 환경이나 타인을 향해서 내가 화를 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화가 밖으로 쏟아져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서 이 게슈탈트에서는 반전 행동을 하는데, 밖으로 쏟아져 나가야 될 에너지가 나한테 오게 되면 어때요? 자해나 자살 뭐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막 자책하고, 이걸 반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4번 신경증 중 마지막 단계인 폭발증은 억압되었던 감정과 에너지를 강렬하게 표출하는 단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24번은 지금 1번이 오다. 자, 25번 지각의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 2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연필을 두고 눈을 교대로 가리면 양쪽 눈의 시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양암부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 오른쪽 계속 이렇게 하면은 위치가 바뀌는 기억 맞죠? 자, 니은 실제로 정지되어 있는 A와 B의 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파이 운동은 대표적인 운동 착시이다. 맞습니다. 자, 디귿 외부 대상이 불변함에도 수용기에 맺힌 자극은 변한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은 지각 항등성이다. 지각 항등성은 자, 망막상은 변해도 지각을 일정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외부에서 빛이, 내가 진짜 내 공항에 갔을 때 내 눈앞에 있는 비행기는 엄청 크겠죠. 근데 하늘 위의 비행기는 엄청 작잖아. 그래서 망막이 변하는 거야. 그래도 작은 것도 비행기, 큰 것도 비행기.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잘못했고요. 자, 리을 망막 속에 투영된 에너지의 속성이 다르더라도 되뇌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 현상을 착시라고 한다. 착시는 실제와 다르게 지각되는 현상을 우리가 착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5번은 기역, 니은이 정답이어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